한 조각 케이크 레슨. 자, 이번엔 내구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시공 기술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했던 피복 두께 기준은 구조 기술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과 모든 것을 그림으로 완벽하게 답안을 하면 구조 기술사 문제는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자, 피복 두께 기준을 두는 이유, 왜 두느냐? 주로 두는 것은 뭐 동결, 뭐 방지하는 거죠. 동결 융해 방지. 또 뭐가 있죠? 염해 방지. 뭐 염산도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팔뚝을 이렇게 우리가 단면을 해봅시다. 우리 팔뚝 안에 뭐가 있죠? 뼈가 있죠. 이건 피부죠. 뼈 똑같습니다. 이 친구가 몰랑몰랑하죠. 외력이 가해지면 이 친구가 충격 완화 정도로 이 뼈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보호 피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춥거나 소금기가 있거나 염산이 갑자기 테러가 왔다 이러면 뼈를 아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제입니다. 그래서 보호가 잘 되려면 보호가 잘 된 사람은 오래 살아요. 네, 그게 바로 내구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성화라 그러는데 콘크리트 중성화, 콘크리트 내구성의 중성화는 자, 이 콘크리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지네요.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조셉 아스피린이 시멘트 광부죠? 시멘트 이제 발명을 했는데요. 시멘트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광부였어요. 광부. 광산에서 막 채굴 하다가 이 친구가 밖에 나와 쉬면서 이게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이거는 석고 이렇게 광물을 채집하다가 자기가 채집한 석고 있죠. 석고를 여기에다가 그냥 한번 이렇게 덩어리를 던졌어요. 네. 석회라 그러죠. 석회 광성이라는데 여기 석회 광산입니다. 석회 광산. 안에 광부가 이게 이 터널이죠. 터널. 이리에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쉬다가 도시락을 먹다가 조셉 아스피딘이라는 사람 맞네요. 그죠? 그 친구가 도시락 먹다가 여기 석회를 이렇게 던졌어요. 물에다가 이게 CaO죠. 석회가 던지니까 이 친구가 물도 있고 플러스 흙도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막 버무려지더만 몰랑몰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3일 있다가 다시 나오니까 이 친구가 돌처럼 이렇게 굳어졌어요. 그걸 보고 이 아스피딘이라는 사람이 특허를 낸 게 바로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그 시멘트가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 시멘트는 석고하고요. 석고는 석회라 그러죠. 저는 석고로 부르는데, 자, CaO라 부릅니다. 생석회. 그 다음에 이게 흙 안에 있죠. 이 광산 안에 있죠. 주로 이제 흙에 많이 있는 게 흙에 많이 있는 게 주로 안에 제일 많이 있는 게 규소라 그럽니까? SiO2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게 흙에 제일 많이 있는 성분이에요. 이 흙. 그래서 시멘트는 뭐냐면 이 석고하고 이 흙을 이렇게 돼 있죠. SiO2 그다음에 Al2O3 이거를 플러스 시켜준 게 세멘트입니다. 세멘트라 부르죠. 시멘트라 부르죠. 저는 세멘트라는데 시멘트라 하죠. 시멘트인데 이 친구 혼자서는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절대로 반응 안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돼. 물. 이 친구를 결합하면 이 친구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죠. CaO. 그 다음에 여기에 보통 있는 게 SiO2, 이 진흙하고 이제 유리를 만드는 성분이죠. 규소. 그 다음에 Al2O3, 알루미늄. 이 친구는 대부분의 흙에 존재하는 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물이죠.
광물이 아니에요. 석회. 이 흑강안에 우리가 광산에 이렇게 캐는 석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고. 이 친구 두 놈과 물, 워터, H2O죠. 를 결합을 할 경우에 뭐가 됩니까? 경화가 됩니다. 수화 반응이라고 하죠. 이게 수화 반응.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장기가루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를 개발해서 장기 강도가 발현되는 시멘트를 개발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석회를 많이 넣으면 빨리 굳더라.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 친구 흙이죠. Al2O3 이 친구를 조금 더 많이 넣으면 늦게 굳더라. 이게 조기 강도, 장기 강도 발현이죠. 늦게 굳는 거, 빨리 굳는 거, 그죠? 자, 물 시멘트비죠. 물을 많이 타니까 강도하고 관계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세멘트를 빨리 굳게 하려면 석회를 많이 넣는데요. 그래서 석회, 생석회를 많이 넣는다. 조강 시멘트 이렇게 하죠. 조강. 장기 강도로 발현하려면 이 친구를 많이 넣어야 돼요. 이 친구는 중용열 뭐 있죠. 중용열 시멘트. 이 친구를 많이 넣으면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합비가 중요하죠.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뭐 오늘 콘크리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중성화 개념 봅시다. 중성화는 지금 수산화칼슘이죠. 수산화칼슘, 슘과 이산화탄소, 탄산칼슘이네요. 이게 탄산칼슘, 물이네요. 자, 수산화칼슘이 왜 나왔느냐? 세멘트는 뭐로 이루어졌다 했어요? 아까 생석회, 석회로 이루어졌죠. 석회. 이 친구를 막 버무리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강알칼리가 돼요. 알칼리. 그래서 세멘트는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버무린 콘크리트, 이게 콘크리트 내부에 이 성분이 있습니다. 수산화칼슘인데 거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탄산칼슘과 물이 된다. 이게 중성화식이에요. 중성화. 이게 알칼리요. 알칼리가 중성으로 간다. 이 개념이 중성화 개념이에요. 자, 수산화칼슘은 강알칼리입니다. 이거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세멘트를 물에 풀어가지고 세멘트 버리고 그 세멘트 뜬물이죠. 그거 마시면 죽습니다. 예,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강알칼리가 있어가지고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죽어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강알칼리로 이루어진 게 세멘트입니다. 세멘트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게 되면, 자, 기둥 볼까요? 기둥. 자, 기둥의 피복 두께는 여기죠. 여기 저까지. 피복 두께 얼마나 했죠? 4cm가 최소인데 저는 얼마 쓴다 했습니까? 50mm 쓴다 했죠.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콘크리트를 기둥을 치는데, 이 기둥이에요. 기둥을 치는데 바깥쪽에 페인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공기에 잘 들으세요. 공기에 직접 노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피복 두께를 어떻게 증가시키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예, 그건 앞에 설명했으니까 우리 커뮤니티 란에 KDS 피복 두께 기준을 정확하게 올려놓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이 콘크리트 요면을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따져와가지고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보니까, 자,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침투합니다. 왜 침투하느냐 하면 이 콘크리트 내부에는, 콘크리트는 이게 뭡니까? 시멘트, 물, 플러스 모래, 이게 자갈인데 이걸 골재라 그러죠. 골재. 좀 빨리 설명합니다. 골재. 이 골재인데 이 물이 수화 반응이 끝나고 잔유수가 있으면서 빠져나가죠. 점점. 자, 그러면 이 수화 반응이, 이 시멘트, 물모래, 자갈을 다 수화 반응이 일어나면 어찌 됩니까? 여기 보죠. 예, 시멘트는 이 친구들이 엉겨붙어, 화학적으로 엉겨붙어 가지고 세멘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멘 덩어리.
이게 세멘 덩어리입니다. 뭐 자갈하고 모래도 있겠지만, 자, 물이 다 빠져나가고 수화 반응이 남은 장인연수까지 빠져나가면 여기 공극이 생겨요. 공극이 생기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점점 이 친구가 강알칼리성이 중성으로 가면서 이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 이게 물이 나옵니다. 물이 어디 나오냐면 이 철근 주변에 물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 친구가 이제 철근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녹슬기 시작하면 이제 이 친구가 팽창해서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걸 방리방락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침투하는 것만 방지하더라도, 그죠? 방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다가 유성 페인트 하나 유성 페인트. 수성은 안 됩니다. 유성 페인트라도 조금 발라주면 이산화탄소가 침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을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건물을 쓸 때는 기둥은 유성 페인트로 다 발라라 할 겁니다. 왜? 이산화탄소 못 들어오게. 두 번째, 내 건물은 그래도 한 60년, 100년 이상, 나는 200년 쓸래. 그래서 이 피복 두께를 1cm 더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복 두께를 늘릴 거예요. 자, 그러면 피복 두께 계산식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요걸 볼까요? 자, 보호 기둥의 피복 두께 5cm 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말하는 거. 자, 이 친구 슬래브 피복 두께 얼마죠? 3cm. 자, 이럴 때 각각의 피복 두께에 대해서 건물의 수명이 좌우됩니다. 조금 뭐 미안한 부분이지만 건물의 수명 일본 재료학계식에 나옵니다. T 이건 이 수명입니다. 7.2에다가 곱하기 피복 두께 이거 뭐 실험식이에요. 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가 여기에다가 1cm 집어넣어 보고요. 2cm 집어넣어 보고 3cm 여기까지 해볼까요? 4cm 5cm까지 해보죠. 5cm 하면은, 자, 건물의 수명이 얼마냐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렸죠. 1을 하면 얼마입니까? 7.2년. 피복 두께가 어떤 건물에 1cm 하면 7.2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cm 해볼까요? 2cm면 7.2 곱하기 4죠? 예, 그러면 28.8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7.2 곱하기 9죠? 예, 64.8년. 이거는 7.2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은 115년. 7.2 곱하기 5 곱하기 5는 얼마입니까? 180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피복 두께를 얼마로 설정할까요? 제가 만약에 내 건물을 시공한다면 이런 건물은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준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어떤 거? 우리나라는 기술자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국회에서 못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는 다 다른 분들이, 기술자가 아닌 분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수명을 증대시키자. 재건축. 그렇게 되면 축이 줄어든다, 이 개념이에요. 건물의 수명을 증대시키려면 재건축이 지금 우리가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30년 기준이죠. 옛날에는 20년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슬라브 피복 두께만 증가시키면 어찌 됩니까? 3cm, 64.8년에 재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슬래브의 최소 피복 두께를 3cm를 주장하면 재건축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웬만한큼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 쓰고 싶은 아주 중요한 건물일 때는 4cm 쓰는 겁니다. 자, 토목 구조물 10cm죠. 한번 해볼까요? 10cm면 720년이네요. 720년. 우리가 교량 같은 고가 도로를 갖다가 뭐 매년 이렇게 재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량 같은 거 우리 교량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 교량을 마음대로 철거하게 되면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량 같은 경우는 이 철근의 피복 두께를 10cm에서
약 720년간 재건축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축기사 문제의 피복 두께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건축 시공기술사, 건축 구조기술사 문제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